2022년 4월 열하룻날 오전 10시 41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4월의 비는 늘 그렇듯 무엇인가를 씻어내려는 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천천히 적셔놓는 비였다. 광화문 광장의 보도블록 위로 그 비가 가지런히 떨어지고 있었고 그 빗물 위로 한 남자의 검정 가죽 구두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 구두의 주인은 48살의 정운철, 한일경제신문의 정치부장이었다. 그는 그날 오전 광화문 사거리의 한 카페에서 한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는 자기 자신의 휴대전화 캘린더에 적어두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16년 동안 정치부에서 일하며 익힌 가장 오래된 습관 가운데 하나였다. 적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적는 것이라는 그 습관. 오전 10시 42분. 그가 카페의 회전문을 막 밀고 들어가려는 그 순간 한 사람이 그의 옆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짙은 회색 코트에 검정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내였다. 키는 175 정도, 어깨가 단단했다. 그 사내는 정운철의 옆을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 그의 가슴 안주머니에 무엇인가를 가만히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사내는 광화문 광장의 인파 속으로 곧장 사라졌다. 정운철은 한순간 멈췄다. 그러나 곧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기 자리에 앉아 가슴 안주머니에 손을 가져갔다. 그 안에서 그가 꺼낸 것은 한 짝의 흰 가죽 장갑이었다. 여성용이었다. 사이즈는 7. 손바닥 안쪽에는 단정한 글씨로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 검은 잉크였다. 마치 누군가가 펜으로 천천히 적어 내려간 듯한 글씨였다. 선생의 명예가 한 사람의 평생보다 무거우시거든. 4월 20날 새벽 5시 남한산성 동문밖 옛 활터에서 정운철의 손이 한순간 떨렸다. 그는 그 장갑을 가만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장갑의 흰 가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한 통의 결투장이었다. 100년도 더 전에 이미 사라진 풍습이 2022년 4월의 광화문 사거리에서 다시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알았다. 누가 보낸 것인지를, 그리고 왜 보냈는지를. 그날 밤 그는 한 통의 의뢰서를 강력탐정사무소로 보냈다. 그 의뢰서의 가장 마지막 줄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강력탐정님, 저는 4월 20날 새벽 5시에 그 자리에 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그 일이 한 사람의 평생을 끝내지 않도록 곁에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4월 열 이튿날 오전 10시 17분 마포구 합정동 강력탐정사무소 50층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거기에 정운철이 서 있었다. 48, 키 178, 단정한 회색 정장. 그의 손에는 작은 가죽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 흰 장갑 한 짝이 들어 있었다. 응접실로 안내된 그의 앞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놓였다. 그는 그 잔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입을 열었다. 강혁 탐정님, 저는 4월 20날 새벽 5시에 남한산성의 동문밖 옛 활터에 나갈 것입니다. 강혁은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차분히 물었다. 정운철 선생님, 한 가지부터 여쭙겠습니다. 누가 보내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네, 누구입니까? 정운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한일경제신문 사회부의 한 기자입니다. 이름은 서지원, 34살, 입사 7년 차예요. 2022년 1월에 사직했어요. 사직 직후 그분의 누이가, 그는 호흡을 한번 골랐다. 그분의 누이가 한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살로 결론 났습니다. 누이는 29살이었고 어느 대기업 비서실의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 누이가 사망하기 2달 전 저는 한 편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대기업 비서실의 어두운 관행이었습니다. 이에나가 옆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둥근 안경 너머의 시선이 그의 손등 위에 한 차례 머물렀다 가라앉았다. 그 기사 안에 따님과 관련된 어떤 사실이 적혀 있었군요. 따님이 아닙니다. 누이입니다. 네, 죄송해요. 누이분과 관련된 사실이 적혀 있었군요. 정운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익명 처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 안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는 사회부의 한 기자가 가져온 자료가 아니라 저의 정치부 라인의 한 정치인이 가져온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치인은 그 대기업의 한 임원과 정치적 분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임원이 그 누이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강역의 미간이 한 단계 좁아졌다. 정훈철 선생님. 그러면 그 기사는 한 비서실 직원의 인권 문제를 다룬 기사가 아니라 한 정치인의 정치적 무기였군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내보내셨군요. 네. 응접실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운철의 손이 보리차잔의 손잡이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손의 떨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가 16년 동안 정치부에서 일하며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종류의 떨림이었다. 서지원 기자는 사회부였습니다. 누이의 일을 그분께서 아주 가깝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회부의 자리에서는 그분께서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이의 일이 정치부의 자리에서 다른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그 과정을 그분께서는 입사 7년 차의 자리에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누이께서 한강에 가신 것은 기사가 나간 지 정확히 53일 뒤였습니다. 강혁은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사직하시고 선생님께 결투장을 보내신 거군요. 네, 정운철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그 자리에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경찰에 신고하시면 그 자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운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 누이의 평생을 한 편의 기사로 끝내드린 사람입니다. 그 누이의 동생분이 저에게 결투장을 보내셨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중한 마지막 인사입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나의 손끝이 자신의 카디건 단추 위에서 한 차례 멈췄다. 그녀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견디는 방식이 이렇게 한자리에 가지런히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보았다. 그것은 윤리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예의에 가까웠다. 정운철 선생님, 의뢰의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강혁이 차분히 말했다. 네, 첫째, 4월 20날 새벽 5시에 그 자리에 나가는 동안 곁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둘째,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서지원 기자께서 한 사람의 평생을 끝내지 않도록 그분의 평생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셋째, 만약 그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잃게 되더라도 저의 가족에게는 그 자리의 이유가 닿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오. 저에게는 부인과 중학생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회의실의 홀로그램 위로 정운철이 두고 간 흰 장갑이 천천히 떠올랐다. 송태풍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장갑의 표면을 한 차례 스캔했다. 흰 양가죽이야. 이태리산이 아니야. 한국 내에서 제작된 수공품, 손바닥 안쪽 글씨의 잉크는 일반 만년필 잉크가 아니야. 먹물이야. 한국화에 쓰는 먹물 종류 가운데 가장 옅은 농도야. 천천히 마르도록 의도된 거지. 이에나가 옆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말은 한 사람이 한 호흡 한 호흡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며 그 글씨를 적었다는 뜻이에요. 화가 났을 때 적은 글씨가 아니에요. 슬픔이 가라앉을 만큼 가라앉은 자리에서 한자 한자 적은 글씨예요. 강혁은 그 장갑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형사 시절의 그 버릇이 다시 살아났다. 있는 것, 흰 양가죽 장갑 한 짝. 손바닥 안쪽에 단정한 먹물 글씨. 4월 20날 새벽 5시의 약속. 없는 것. 짝이 되는 또 한 짝의 장갑. 결투의 절차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규정. 무기에 관한 어떤 언급. 어색한 것. 손바닥 안쪽의 글씨가 한국말이고 그러나 그 형식은 19세기 유럽의 결투장의 형식 그대로라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가 옛 활터라는 것. 애나 씨. 옛 활터라는 장소가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을 것 같지요. 네, 활터는 무기를 사용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활은 100년 전부터 무기로서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도구로 쓰여왔어요. 한 사람이 활을 당길 때
그 사람은 표적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호흡을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활터는 싸움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깊은 의례, 기회의 자리예요. 그러면 서지원 기자는 정운철 선생을 죽이러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군요. 네. 그분께서는 정운철 선생님께 자기 자신의 누이의 마지막 호흡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보낼 수 있는 가장 정중한 결투장이에요. 송태풍 박사가 한 차례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말했다. 강탐정. 그러나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돼. 사람의 마음은 가장 정중한 자리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서 무너질 수 있어. 새벽 5시의 활터에서 한 호흡이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같은 날 저녁 7시 이해나가 서지원의 신상을 정리해 회의실의 화면 위에 천천히 펼쳤다. 서지원, 34살, 1988년생, 한일경제신문 사회부 입사 7년차, 2022년 1월에 사직. 사직 이유는 가족 사유. 그분의 누이 서지은 씨가 2022년 1월 12일에 한강에서 발견되었어요. 자살로 결론 났어요. 사직과 누이분의 사망이 거의 같은 시점이군요. 네. 정확히는 누이분의 사망 사흘 전에 서지원 기자께서 사직하셨어요. 그 말은 누이분의 상태를 알고 곁에 있어드리기 위해 사직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 사직하시고 사흘 만에 누이께서는 그 자리에 가셨어요. 회의실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 사람이 곁에 있기로 결심한 그 사흘이 끝내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그 사흘이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결심도 어떤 종류의 사랑도 늘 늦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흘이 가지런히 보여주고 있었다.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서지원 기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어요? 네. 1월에는 누이분의 장례식 일정이 전부였어요. 2월에는 한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어요. 약물 처방은 없었어요. 3월부터는 국립국악원의 활쏘기 강습을 신청해 다니셨어요. 강혁의 시선이 그 자료 위에서 한순간 멈췄다. 활쏘기. 네, 주 3회, 한 회 2시간씩이에요. 강사의 평가에 따르면 그분께서는 한 달 만에 초급 과정을 모두 통과하셨대요. 손목에 힘이 좋고 호흡이 안정적이라고 적혀 있어요. 송태풍 박사가 옆에서 천천히 끼어들었다. 강탐정. 활터의 활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야.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서 한 사람의 가슴에 한 발을 정확히 맞히면 사람의 평생은 끝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야. 네. 박사님, 강혁은 한참 동안 통유리 너머의 한강을 바라보았다. 4월의 봄비가 천천히 그치고 있었다. 비가 그친 자리에서 한강의 물빛이 한 단계 더 깊어졌다. 애나 씨,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탐정님. 서지은 씨의 마지막 한 달의 동선과 그분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받아주세요. 형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한강에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닿으려고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2022년 4월 14날 오전 11시 강민혁 부장검사가 보내준 자료가 강혁의 책상 위에 놓였다. 서지은의 마지막 한 달의 동선은 한 사람이 천천히 자기 자신을 떠나보내는 시간의 기록이었다. 회사는 출근하지 않았다. 정신과 진료도 가지 않았다. 다만 매일 오후에 한강의 한 자리에 나가 1시간씩 앉아 있다 돌아왔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통화 기록은 한 통이었다. 2022년 1월 열하룻날 밤 11시 47분 통화 상대는 한일경제신문 정치부장 정운철이었다. 애나 씨, 이거 보세요. 이애나가 천천히 자료를 받아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화면 위에서 한순간 멈췄다. 서지은 씨께서 한강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통의 전화를 거셨어요. 정운철 부장님께요. 통화 시간은 2초예요. 받기 전에 끊으셨거나 받자마자 끊으신 거예요. 정운철 선생은 이 통화를 받으셨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이애나가 즉시 정운철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대조했다. 화면 위로 푸른빛이 한 차례 흘렀다. 정운철 부장님의 그날 밤 기록에는 부재 중 전화 한 통이 떠 있어요. 발신자가 알 수 없음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2초의 그 발신과 정확히 일치해요. 정운철 부장님께서는 그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전화의 존재 자체를 그날 밤 알고 계셨어요. 강혁은 한참 동안 그 자료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지막 1시간 앞에서 다른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전화가 2초 만에 끊겼다는 사실. 그 2초의 침묵 안에서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한 번 더 골랐을 것이다. 그리고 끊었을 것이다. 정운철 선생은 그 부재중 전화를 보고도 다시 걸지 않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분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활터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그분께서는 4월 열하룻날 밤 11시 47분의 그 2초를 평생 안고 살아가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에나의 안경알이 한 차례 옅게 흐려졌다. 그녀는 그 흐림을 닦지 않았다. 다만 자기 자신의 카디건의 단추를 한 번 더 가만히 매만졌다. 2022년 4월 열나흔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찻집, 서지원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34살, 키 175, 단단한 어깨, 그리고 한일경제신문 사회부 7년의 시간이 옅게 새겨진 얼굴. 그의 앞에는 따뜻한 매화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 잔의 김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강혁이 그의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다. 서지원 선생님, 강혁 탐정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운철 부장님의 의뢰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부장님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동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서지원은 한참 동안 강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시지요, 탐정님. 4월 20날 새벽 5시 남한산성 동문 밖 옛 활터에서 서지원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서지원의 손가락이 찻잔의 손잡이 위에서 한 차례 멈췄다. 한 발의 화를 쏠 것입니다. 정운철 선생님을 향해서요. 아니요, 탐정님. 서지원의 시선이 한 차례 깊어졌다. 저는 정운철 부장님을 향해 화를 쏘지 않을 것입니다. 정운철 부장님께 화를 한 자루 건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장님께서 그 화를 받으시는 동안 저는 정확히 150m 떨어진 자리에 설 것입니다. 부장님께서 그 화를 손에 쥐신 채로 저를 향해 한 발을 쏘실 수도 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 자리에요. 강혁의 시선이 한순간 멈췄다. 서지원 선생님, 그것은 결투가 아닙니다. 네. 결투의 형식을 빌린 한 가지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고요. 네, 정운철 부장님께서 저의 누이의 마지막 1시간 앞에서 받으셨던 그 부재중 전화 한 통 그 2초의 침묵에 대한 저의 질문입니다. 부장님께서는 그 전화를 다시 걸지 않으셨어요. 다시 걸으시는 데에 단 1분이 걸렸을 텐데도요. 그 1분의 부재가 저의 누이의 평생을 끝냈어요. 저는 그 1분을 새벽 5시에 150m로 바꿔드린 것입니다. 부장님께서 그 150m의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하시는지를 저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강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서지원 선생님. 만약 정운철 선생님께서 화를 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죽거나 크게 다칠 것입니다. 쏘지 않으신다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한 발 쏠 것입니다. 다만 부장님이 아닌 자리를 향해서요. 150m 너머의 빈 관역을 향해서요. 그리고 그 한 발이 관역에 박히는 순간 저의 누이의 마지막 1시간은 그 자리에서 끝날 것입니다. 부장님과 저 둘 다 그 1시간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에나가 옆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지원 선생님, 한 가지를 여쭐게요. 만약 정운철 부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활을 손에 쥐신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요. 쏘지도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향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그 활을 손에 쥐고 가만히 서 계신다면요. 서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 경우가 가장 두려운 경우입니다. 연구원님, 왜요? 그것은 제가 가장 답을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제 누이의 평생도, 정운철 부장님의 평생도, 저의 평생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채로 그저 한 발의 활을 쥔 채로 영원히 멈춰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4월 열엿새 날 새벽 1시 강혁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강민혁 형이었다. 형, 혁아, 잠은 자고 있냐? 안 자고 있어. 내가 다루는 그 결투건 말이다. 위에서 이미 소문이 났어. 한일경제신문 정치부장이라는 자리가 작은 자리가 아니야. 그분이 그 자리에 나간다는 게 알려지면 신문사 윗선이 흔들려. 그리고 그 정치인 라인 작년의 그 기사 라인도 같이 흔들려. 형.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혁아, 그 자리는 결투가 아니야.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다시 만나러 가는 자리야. 그것을 그 자리의 모양 그대로 지켜드려라.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뭐를? 내가 그 두 사람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네 손이 닿는 거리에 두 사람이 다 있어야 해. 알았지. 알았어, 형. 혁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날 새벽 5시에 애나도 같이 가지. 그 자리는 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자리야.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두 사람이 다 살아 돌아와. 강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형은 정말 가끔 너무 정확해. 끊는다. 자, 전화가 끊겼다. 거실의 한쪽에서 이해나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김밥 한 줄이 담긴 작은 접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사무소에서 강혁과 함께 다음 새벽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혈당 예방이에요, 탐정님. 고맙습니다, 애나 씨. 이애나가 강혁의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강민혁 검사님이세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강혁은 잠시 보리차 잔의 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4월 20날 새벽에 애나 씨도 같이 가시랍니다. 이애나의 손끝이 자신의 카디건 단추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안경을 살짝 고쳐 쓰고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네, 탐정님. 함께 가요. 애나 씨께서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날 새벽에 가장 위험한 자리는 활을 쥐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탐정님, 활을 쥐지 못하는 사람의 자리예요. 그분들이 두 분 다 활을 쥐지 못하시는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두 분의 손에 무엇을 쥐어드릴지를 미리 준비해 갈게요. 강혁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그녀의 안경알 위로 한 차례 비스듬히 그려졌다. 그녀는 이런 자리에서 늘 강혁이 다음을 결정하기 전에 그 다음의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애나 씨는 정말 한 발 앞서 계시네요. 한결같은 게 제 직업적 자존심이에요. 두 사람은 동시에 옅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의 결이 그날 밤의 사무소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었다. 2022년 4월 20날 새벽 4시 17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의 동문 밖 옛 활터. 이곳은 100년 전 의병들이 활을 당기던 자리였다. 산자락의 가장 안쪽에 150m의 활주로가 곧게 펼쳐져 있었고 그 끝에는 낡은 관역판 2개가 가지런히 서 있었다. 활터의 한쪽에는 작은 무덤 2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누구의 무덤인지는 활터 안내판에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을 뿐이었다. 한 사람의 호흡이 한 사람의 평생을 결정한다. 활터의 입구에 검정 무인전기차 한 대가 들어섰다. 강혁과 이애나가 차에서 내렸다. 이애나는 짙은 회색의 운동복 차림이었다. 안경은 그대로였고 머리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묶어 올린 채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응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지혈제와 압박붕대, 그리고 한 통의 전화기 응급 헬기와 직접 연결되는 그 전화기가 들어 있었다. 사무소의 헬리포트에서 송태풍 박사가 직접 운영하는 응급 헬기 한 대가 이미 시동을 걸어두고 있었다. 새벽 4시 40분 정운철이 도착했다. 그는 회색 정장이 아닌 흰 도복 차림이었다. 그것은 그가 이 자리를 결투가 아닌 다른 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였다. 그의 얼굴은 한 차례 깊어져 있었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옅게 비쳤다. 강혁 탐정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벽 4시 53분 서지원이 도착했다. 그도 흰 도복 차림이었다. 그의 손에는 두 자루의 전통 활이 들려 있었다. 한 자루는 그 자신의 활이었고 또 한 자루는 정운철에게 건네질 활이었다. 두 사람은 활터의 가운데에서 천천히 마주 섰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게 한번 절을 했다. 그것은 적이 적에게 보내는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평생의 한 자리를 내어주는 인사였다. 정운철 부장님, 서지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자루의 활을 받아주십시오. 한 발의 화살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150m 떨어진 그 자리에 설 저를 향해 한 발을 쏘셔도 좋고 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하시든 그 결정의 무게를 저의 누이의 마지막 1시간 앞에서 한 번 더 가늠해 주십시오. 정운철은 한참 동안 그 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으로 받았다. 활의 무게가 그의 손에 처음 닿는 순간 그의 어깨가 한 차례 깊게 떨어졌다. 그것은 그가 16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종류의 떨어짐이었다. 서지원 선생님, 정운철의 목소리는 낮고 한 차례 잠겨 있었다.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월 열하룬 날 밤 11시 47분에 부재중 전화 한 통, 그 2초의 발신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알 수 없는 번호로 한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저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에 그 전화가 누구의 전화일지를 저는 어렴풋이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지원의 얼굴이 한 차례 굳었다.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저의 누이의 전화일 가능성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누이께서는 그날 밤보다 일주일 전쯤 저의 사무실로 한 차례 전화를 거셨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기사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에 부재중 전화가 다시 그 번호로부터 온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시 걸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에나가 옆에서 자기 자신의 호흡을 한번 골랐다. 그녀의 손끝이 응급 가방의 손잡이 위에서 한 차례 굳었다. 서지원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150m 너머의 관역판 쪽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다시 정운철의 얼굴 위로 돌아왔다. 정운철 부장님, 네, 부장님께서는 그 다시 걸지 않으셨던 1분이 평생 부장님 자신을 갉아먹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거시지 않으셨습니까? 정운철의 어깨가 한 차례 더 깊게 떨어졌다. 그는 활을 가만히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자기 자신의 발끝을 바라보았다. 두려웠습니다. 서지원 선생님. 한 통의 전화로 한 사람의 평생을 멈춰 세울 수 있을 만큼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한 사람의 평생에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줄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1분 동안 제 자신의 두려움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0분, 서지원이 천천히 활터의 150m 너머의 자리로 걸어갔다. 그의 흰 도복이 새벽의 옅은 안개 속에서 천천히 작아져 갔다. 그가 그 자리에 도착해 활터의 가장 끝의 자리에 가만히 섰다. 그의 손에는 활 한 자루와 화살 한 대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활을 시위에 걸지 않았다. 다만 가만히 그 자리에 섰다. 정운철은 활터의 이쪽 끝에 섰다. 그의 손에 활이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화살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그의 옆에서 정확히 5걸음 떨어진 자리에 가만히 섰다. 강혁의 손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한 차례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안에는 작은 비상용 라이플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이에나의 손에는 응급 가방이, 그리고 그 가방의 한쪽 모서리에는 헬기 통신용 전화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활터의 가운데에는 새벽의 옅은 안개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그 안개 위로 가끔 한 마리의 새가 가지를 건너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정운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발치의 화살을 줍지 않았다.
활을 시위에 걸지도 않았다. 다만 150m 너머의 흰 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에나가 자신의 호흡을 한 번 더 골랐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다. 탐정님, 네. 서지원 선생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던 그 경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잠시 기다려보지요. 새벽 5시 4분이 흘렀다. 정운철은 여전히 활을 든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흰 도복의 옷자락이 새벽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다. 그러나 그의 발은 한 발도 옮기지 않았다. 새벽 5시 7분, 정운철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가 활을 자기 발치의 화살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로 150m 너머의 서지원을 향해 깊게 한 번 절을 했다. 그것은 활을 쥔 사람의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활을 쥐지 못한 사람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결정의 무게는 한 발의 활보다 무거웠다. 그것은 그가 16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종류의 절이었다. 150m 너머에서 서지원이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가 자기 자신의 활을 발치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은 채로 정운철을 향해 깊게 한 번 절을 했다. 두 사람의 절은 같은 깊이로 거의 같은 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것이 그날 새벽 활터에서 일어난 일의 전부였다. 5시 12분, 서지원이 활을 들고 천천히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정운철의 앞에 다시 섰다. 그리고 자기 손에 있던 화살 한 대를 정운철의 발치의 화살 옆에 가만히 놓았다. 정운철 부장님, 네, 서지원 선생님, 한 발의 화살이 두 자루가 되었습니다. 그 두 자루를 부장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그 두 자루의 화살이 부장님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동안 부장님께서는 저의 누이의 마지막 한 시간을 한 번도 잊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잊지 못함이 부장님께서 다음에 한 편의 기사를 쓰실 때 한 호흡을 한 번 더 고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부장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길고 가장 무거운 답입니다. 정운철의 손이 두 자루의 화살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그의 손가락이 한 차례 떨렸다. 서지원 선생님. 저는 이 두 자루를 평생 책상 위에 두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누이의 마지막 한 시간에 관해 한 편의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정치부의 기사가 아닌 사회부의 기사로요. 누이의 이름은 적지 말아주세요. 다만 한 비서실의 비정규직 직원이 한 통의 부재중 전화를 끝으로 한강에 가셨다. 그 부재중 전화의 일분이 한 사람의 평생을 결정했다. 그 한 문장만 적어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 다음 어딘가의 한 사람의 한 시간을 1분 늦춰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운철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지원 선생님,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은 활터의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깊게 절을 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그 짧은 순간을 강혁은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에나는 자기 자신의 안경을 한 차례 고쳤었다. 그녀의 안경알 위에 새벽의 옅은 안개가 한 점 얹혀 있었다. 새벽 5시 40분, 활터를 떠나는 길, 정운철은 자신의 차에 두 자루의 화살을 가만히 옮겼다. 서지원은 자신의 활을 자기 자신의 차에 옮겼다. 두 사람은 활터의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지원 선생님, 정운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가지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께서는 저를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서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미워했습니다, 부장님. 1월에서 4월까지 매일이요. 그러나 미움만으로는 한 사람의 평생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저는 그것을 활을 당기는 동안 배웠습니다. 활은 표적을 맞히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호흡을 맞히는 도구라고요. 저는 오늘 새벽 그 자리에서 한 발의 화살을 쏘지 않음으로써 저 자신의 호흡 한 번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누이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운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다.
그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다. 다만 자기 손에 든 두 자루의 화살을 가만히 가슴에 끌어안았다. 강혁과 이해나는 활터의 입구에 가만히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은 두 자리의 사람을 향해 거의 같은 깊이로 머물러 있었다. 강혁은 자기 외투 안주머니에서 손을 천천히 빼냈다. 그 손은 비상용 라이플의 안전장치를 한 차례도 풀지 않은 채였다. 이해나는 자기 응급 가방의 손잡이 위에서 손을 천천히 거두었다. 헬기 통신용 전화기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2022년 4월 24날 일요일 오전 11시 한일경제신문 사회면 한 편의 작은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한 통의 부재중 전화였다. 글의 작성자는 정운철. 정치부장이 아닌 한 명의 기자의 이름으로 적혀 있었다. 기사의 마지막 한 문장은 이러했다. 한 비서실의 비정규직 직원이 한 통의 부재중 전화를 끝으로 한강에 가셨다. 그 부재중 전화의 1분이 한 사람의 평생을 결정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일분들이 누군가의 평생을 결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는 그 1분을 한 번 더 늦춰드릴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그 기사가 나간 그 주에 한일경제신문의 인터넷 페이지에는 297통의 독자 편지가 도착했다. 그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의 1분을 한 번 더 늦춰주신 분께 보내는 감사의 편지가 여러 통 있었다. 그 편지들은 정운철의 책상 위에 두 자루의 화살 옆에 가지런히 놓였다. 정운철은 그달 안에 정치부장의 자리에서 사회부 평기자로 자원의 자리를 옮겼다. 한일경제신문 내부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 편의 기획기사를 시작했다. 제목은 1분의 기록이었다. 한 사람의 평생을 결정한 어떤 1분에 관한 한 호흡 한 호흡의 기록들이었다. 서지원은 활쏘기를 계속했다. 4월 20날 이후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누이의 이름을 따서 작은 단체 하나를 시작했다. 비정규직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상담 라인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가 그 단체의 첫 후원자로 익명으로 자리했다. 강혁은 그 단체의 1년 운영비를 평생 매년 한 번씩 자기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한 이름으로 보내드리기로 결정했다. 그 다른 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이해나만이 알았다. 2022년 4월 26세 날 오후 3시 마포구 합정동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봄 햇살이 통유리를 가로질러 사무소 안쪽 깊숙이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강혁은 책상 앞에 앉아 한 부의 서류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이번 사건의 마무리 보고서였다. 그러나 그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는 한참 동안 손을 멈추었다. 그 장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 서지은, 그리고 그 누이의 마지막 1시간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해자의 자리도 피해자의 자리도 그 1시간 앞에서는 한 차례 흐려졌다. 두 사람이 활터의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깊게 절을 한 그 자리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그것은 한 사람의 1분이 다른 한 사람의 평생만큼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1분이 어딘가에 누군가의 평생을 천천히 결정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해나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평소에 단정한 묶음머리, 둥근 안경, 흰 셔츠 차림이었다. 탐정님, 새 의뢰가 들어왔어요. 박사님께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강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해나의 옆에 가만히 섰다. 두 사람은 잠시 통유리 너머의 한강을 바라보았다. 4월의 한강 위로 작은 유람선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애나 씨, 네. 활터에서 정운철 선생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던 그 순간이요. 네. 저는 그분의 어깨에 손을 한번 얹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이해나는 잠시 강혁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탐정님, 그분께서는 부장님의 어깨에 손이 닿지 않는 그 거리를 가장 필요로 하셨을 거예요. 곁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만으로요.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요.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애나 씨, 네, 저희도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곁에 있는 것을 너무 오래 하지는 말도록 해요.
이에나의 안경알 위로 봄 햇살이 한 차례 옅게 그려졌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입꼬리에 천천히 미소 한 점을 허락했다. 네, 탐정님.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 쪽에서 손을 흔들었다. 강 탐정, 애나. 새 의뢰 왔어. 이번엔 안동이야. 좀 묘한 사건인데 와서 봐. 나정이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탐정님, 의뢰인은 한 종갓집 며느리세요. 사라진 한 통의 편지를 찾고 싶으시대요. 강혁과 이해나는 시선을 마주쳤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미소를 머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에는 가끔 한 통의 전화가, 한 번의 1분이, 한 자루의 화살이 있었다. 그것들은 너무 작아서 잃어버려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한 사람의 평생을 끝내기도, 한 사람의 평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기도 했다. 그 작은 것들의 자리를 끝까지 따라가 잃어버린 사람의 손에 다시 가만히 쥐어들이는 것, 그리고 그 손이 다음 한 발을 뗄 수 있도록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조용히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강혁 탐정사무소의 일이었다. 봄 햇살이 사무소의 거대한 유리창을 가로질러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한 사람의 것처럼 가까이 포개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발끝에서 어떤 일분이 천천히 늦춰지고 있었다. 그 일분이 어쩌면 어딘가의 누군가의 평생을 한 번 더 살게 할 것이었다.